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민사회부속실 3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속 비서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파문 당시 대통령 연설문 같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2018년 5월에 출소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정 비서관을 구속해 기소했는데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했습니다. 자신이 수사에 구속 기소했던 인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을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인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인정해야겠습니다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인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토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팬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팬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5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의 반딧불이 전문대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요. 잠시 후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천기령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그리고 네, 잠시 안내할 내용이 있는데요.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2차 예심 이번 주 토요일 문경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구경 가시면 어떨까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최상병 수미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특검의 조사 대상 범위 중에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조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나왔고 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경로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수사 대상인데 본인이 수사 대상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상식적이지 않죠.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부권 행사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렇게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서 어렵게 통과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한참 기다렸다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즉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그 권한마저도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고 입법부 권한마저도 거부한 거다라고 보신다고요. 자, 그러면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17표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7표가 이제 소위 반란표, 이탈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가 다 참석했을 때예요. 현재 한 명이 구속된 상태라 299명이 이제 전체 인원인데 이 중에 이제 얼마나 참석할까? 왜냐하면 표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제 찬성이 되는 거거든요.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참석이 얼마나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전부 다 참석한다고 하면 이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가 필요한 건데 17표가 나올 거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당론으로 회의에서 채택한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당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사활을 걸고 이걸 막으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은 지금 낙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50여 명 정도 돼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회에서.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 자리나 감사 자리 또 대표 자리 이런 자리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의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17표까지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게 저는 조금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특히 3명은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여 명 정도까지만 나와도 저는 17표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은 상당히 큰 부담을 지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네임덕이 이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데드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형태로는 이탈표가 뭐 17표가 아니고 10표 정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엄청난 누수 또는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도 10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뭐 낙선된 분들은 국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건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재표결에서 통과가 안 돼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가 될 텐데요. 만약에 발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표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지 저희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야당들은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 이걸 다시 또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는 8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의석 구조가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108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8표만 이제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지금도 뭐 국민들 뭐 60에 70% 정도가 특검법 통과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게 더 악화되고 더 국민의힘을 압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2년 앞두고 있고요. 대선까지 치러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마냥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러면 통과가 되면 특검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 탄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특검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실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일선원장을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가.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개 사단장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아직 뭐 사실 관계 모르겠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런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탄핵이나 아니면 퇴진 운동이 더 활발하게 더 강하게 일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퇴진 운동에 불이 붙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또 뭐 도서관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전 위원장이 마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전당대회에 나갈까요? 어떻게 등판하실까요? 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 예. 왜냐면 이제 이번에 만약 전당대회를 안 나가게 되면 본인이 존재감이랄까요? 또는 대중들에게 잊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선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총선 패배 이후에도 뭐 계속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또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당권 주자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나와서 당권을 쥐고 여기서 이제 국민의 힘을 본인의 어떤 그 색깔로 바꿔서 대선이 이제 2년 하고 나면 대선 1년 남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권을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당권을 잡지 않으면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 다른 대권 주자들이 더 많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에 당권을 쥐어서 굳히게 들어가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이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권 도전에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0% 이상까지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한 전 위원장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서 나도 거취 결정할지 모른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이런데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 주자로서 우뚝 서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홍준표 시장도 본인도 대권에 꿈이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도 출마해서 물론 경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런 분 입장에서 가장 본인에게 강한 경쟁자라고 느껴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권을 못 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쥐는 순간 홍준표 시장보다는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을 장악하게 되면 홍준표 전 지금 시장이 대권 나오는데 상당히 부담이 주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망론이라고 하는 게 뜨게 되면요. 홍준표 시장은 대권 도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결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간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된 뭐 상남자 이야기도 그렇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좀 의심이 된다. 뭔가 기획된 게 아니냐. 의도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말씀하세요. 저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네네. 칭찬을 하고 상남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극단적으로 다른 표현을 써요. 근데 예전에 홍준표 시장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비판자 입장에 섰던 분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더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인의 네임덕은 더 강화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권력이 본인이 갖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높아지면 본인의 권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없으니 일부러 홍준표 시장을 저는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이제 추격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해요. 본인이 대권에 나가려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주저앉혀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시장이 이게 무슨 계획이 있다기보단 전적으로 저는 대권 도전에 대한 열망, 욕심 이런 부분이 작용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열망 표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쓴소리를 올리자 오세훈 시장이 여당 중진으로 처신이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역시 이제 대권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잠룡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대권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서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차별화시키는 거고요. 네.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선택돼야 되는데 후보들끼리는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뭐 직구 관련해서 글 쓴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고 또 입장도 달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정부를 좀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별화, 나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는 거죠. 결국 오세훈 시장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적 또는 뭐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 결국 세 사람 다 본인들의 대권 과대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선택. 유승민 전 의원까지 지금 참전을 했잖아요. 네 사람이 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타겟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왜냐하면 제일 앞서가는 사람을 공격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복권은 되진 않았는데 대선 전에 복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친문 진영, 친노 진영, 이 진영을 아우르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분란,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권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독보적인 어떤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항마로 나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이라고 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럴 가능성이 보여지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서면 복권을 해서 이분이 대선 출마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김경수 전 지사를 참여를 해줘서 대권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야권 분열을 획책 또는 만들어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당선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할 거다. 그것이 이제 대체적인 정치적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밤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 밤하늘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영양군의 반딧불이 천문대가 최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천기룡 주무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양군 반딧불이 천문대 새 단장했다고요. 우선 반딧불이 천문대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딧불이 천문대는 2015년 국제 밤하늘 보호 협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천문대이고요. 몽골에 있는 사막 다음으로 양질의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고, 한여름에는 지상의 별인 반딧불이를 만나볼 수 있는 눈이 쉴 새 없이 즐거운 천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 단장을 하면서 1층 전시실을 대폭 개편 증축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빛공에 대한 그 장면이 이렇게 쭉 나열된 그 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했다는 소식 듣고 어떤 콘텐츠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떤 콘텐츠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에 있던 전시실의 타원형 벽면에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과정, 그리고 또 누리호가 우주 공간을 누비는 동안 볼 수 있는 다양한 천체 영상들을 투사해서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런 실감 영상존이 마련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증축된 전시 공간에는 천문학의 역사, 그리고 황도 12궁,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러 영상물이 마련되었고, 태양계 시스템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모형 패널이 생겨서 천문학에 대한 이용객분들의 흥미와 지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간 한가운데에는 반딧불이 천문대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우주복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감 영상존 그리고 모형 패널이 생겨서 천문학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복 포토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자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체 투영실에서 상영되었던 기존의 별자리 영상과는 다르게 공간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펜 홀로그램이 마련되어서 황도 12궁에 대해서 더 재밌고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영상 중간에는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의 모습 등도 나오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딧불이 천문대 가면 그래도 저희가 낮에는 태양 관측도 할 수 있고 또 밤에는 별 관측도 할 수 있어서 참 재밌게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능한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태양은 이제 같이 하늘에 떠 있는 다른 별빛을 모두 상쇄시킬 정도로 밝기 때문에 주간에는 보통 태양하고 태양의 흑점만 관측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태양계 행성들과 다양한 별들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 투영실과 별 생태 체험관도 있던데요. 이곳들은 어떤 곳들이고 어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체 투영실은 밤하늘 보호공원, 사계절 별자리, 천문우주 관련 영상을 원형 돔에 투영해서 영상물을 편하고 몰입하여 관람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별생태 체험관은 수화 계곡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과 동식물들을 생태 디오라마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생태 전시실과 그다음에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을 볼 수 있는 영상관을 두루 갖춰서 수준 높은 생태 관광과 생태 교육을 실현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생태 체험관에서는 VR 기기, 은하수 여행관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4D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곳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반딧불이 천문대를 방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할까요? 이용 방법은 어떤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딧불이 천문대는 현재 예약 없이 현장 접수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는 직접 현장에 오셔서 매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간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9시 30분부터 22시까지 천문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으로 오신 경우에는 성인은 1인당 4,000원, 청소년은 3,000원의 입장료를 내시게 되며 20명 이상의 단체 방문 시에는 주간 운영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운영 시에는 성인은 1인당 3,000원, 그리고 청소년은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천문대에서의 전체 관측 가능 여부는 당일날의 기상 상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기상 예보를 파악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양군 반딧불이 천문대를 가시려면 숙박도 필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숙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2박 3일 동안 평화롭게 너무나 잘 지내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생태공원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야간에 천체 관측을 마치면 이제 보통 21시에서 22시 사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귀가하시게 되면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숙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보통 금요일부터 생태공원 사업소 캠핑장이나 청소년 수련원에 숙박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야간에 천체 관측을 하러 반딧불이 천문대를 방문하시고 야간 천체 관측이 끝나면 숙소로 보통 돌아가십니다. 네. 저 정말 거기서 반딧불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도 되고 아주 감명 깊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뭐 당부하신 말씀이라든가 초대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딧불이 천문대는 이제 광해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사계절 별자리들, 인공위성, 그다음에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보기 힘들어진 늑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시간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반딧불이 천문대와 생태공원 사업소에 이제 캠핑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방문해 주셔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영양군 반딧불이 천문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청기령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한 주를 달궜던 이슈죠.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 처음 나온 게 17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17일 매일신문사가 주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이 대구 경북 발전 결의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22대 국회의원 대구 경북 지역구 당선인들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6년에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을 때와 달리 28년 만에 방문한 청두시는 인구가 2,500만이 됐다. 이 돌아오는 길에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이 구상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합을 추진할 때는 이 3년 전처럼 하지 말고 이 대구 경북 전부를 통합해서 이 대구 광역시로 통합을 해야 한다.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안동에는 대구시 북부청사를, 포항에는 대구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자리에 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홍준표 시장님이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 대구 경북은 당장 이 TF팀을 만들어서 이 통합을 추진하겠다. 환영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청두시를 방문했다가 통합 구상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셨다는데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산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19년에 이철우 도지사,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이 당시 대구 경북 행정 통합론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유지 중인데요. 이 수도권 일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도 규모의 경제, 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서남부 지역은 대구와 맞닿아 있고 이 가전 광역철도망을 설치하는데도 대구와 경북이 광역자치단체 경계가 나눠지다 보니까 일의 속도가 또 안 나는 측면도 있고요. 이 북부권 역시 통합신공항 건립 과정에서 이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에 이 여러 갈등을 푸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사 중복 업무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들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있는데 왜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꺼냈느냐가 오늘 정치 TMI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저 정말 궁금해요. 네. 네, 절차로 보면 이 특별법이든 행정조직법 개편이든 어느 쪽으로 큰 수술이 또 필요하고 이 국회의 동의와 주민들의 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등 이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통합안 구상도 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따져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행정통합 이슈가 이 시점에서 나온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의 속도가 더딘 거라든가 뭐 갈등을 푸는 거라든가 손실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풀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살펴볼 거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을 이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환영 입장을 내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통합 대구시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서도 대구시장인지 경북도지사인지 모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북만 반대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이 왜 통합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 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결국 행정체계 개편이 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 법 개정 사항을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특유의 허장성세다. 이런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비판들을 보면 결국에는 행정통합을 하려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움직이기 전에 자치단체장이 메시지를 먼저 냈다. 결국 실질적인 행정통합의 추진 속도와 별개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정치적인
효과를 누리고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네. 17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꺼낸 이야기를 보면 이 말도 있었습니다. 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철우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이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이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네. 이 말을 했거든요. 네.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가요? 제가 이 말 듣기도 전에 사실 어제 안용진 변호사와 네. 임미애 당선인께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네. 누구 밥그릇 싸움이냐고 제가 네. 사실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아 정말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자치단체장이 벌써부터 자리를 놓고 이야기를 이 반농담식이더라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자리가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꺼냈다는 것에 좀 불만을 가질 만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은 임기가 2년 남았고 이철우 지사는 6년 남았다.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모두 똑같은 4년입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철우 도지사는 재선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은 또 초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의 향후 행보가 3선 도지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지 알 수 없는데 이철우 지사의 행보는 3선 도지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본인은 2년 후에 자치단체장 대구광역시장이 아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것 같은 이 다른 행보가 예상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이 열쇠인데요. 내가 행정통합을 완수해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잘 그려나가겠다가 아니라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더를 내가 전국적으로 던져놓고 나는 다음 행보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이게 2년 내에 과연 행정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민주당의 비판 속에 이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 유추가 가능한 정답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비판 속에 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법 개정사항을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특유의 허장성세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더불어민주당 이 대구시당에서 했었는데요. 네. 핵심은 결국 국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제안한 안과 이전에 추진했던 행정통합 안에는 이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이 미칠 효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 시민들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통합을 하려면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법을 뜯어고치거나, 예를 들면, 이 홍준표 시장의 안을 보면, 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이 자치단체를 대구 광역시로 통합을 하고, 중앙정부와 직속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 안에는, 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네. 그러면 대구 광역시 안에 시를 둘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지자체도 그게 가능하도록 이 행정조직법과 행정체계법을 전부 다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이 대구 경북만 특별히 허용한다라고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모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까지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대구 경북 시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도 진행해야 돼서 몇 개월 안에 이게 결론이 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구성안을 보면 22대 국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중앙정치 이슈를 가지고는 제1야당을 설득할 명분이 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마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화답한 것도 이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자는 건데, 거대 야당이 속도를 내지 않아서 거부한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잘 안 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야당이 방해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이야기를 바로 꺼낸 거죠.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던진 거다 그냥.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이슈를 꺼낸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북부권의 청취자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2년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지창 안동시장이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겠다. 소위 이 낙동강 맑은물 하이웨이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구시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가 올해 7월에 나올 텐데 이 결과가 지금 중간 결과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약 5천억이나 늘어난 1조 6천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도 마치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지만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슈를 던져놓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지만 당장 행정구역이 달라지지도 않고 행정체계가 달라진다고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다만 불과 얼마 전이었죠. 이 대구 경북 연구원이 분리가 됐고 행정통합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왜 이 시기에 다시 꺼내 들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북도가 대구시로 흡수 통합돼서 2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안동과 상주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들은 일반적인 시군이 아니라 자치권을 가진 시군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통제를 받는 시군 자치단체장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체계로 바뀔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이 방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니까 그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행정통합 논의가 나온 것이 이 정치적인 의도와 효과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우리 편집장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그때 소식과 방안들과 쟁점들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